지금 우리 한국의 집값은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의 한 10배 정도가 되더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18배라고 보죠. 지금 호가는 버티기고 지금 매수 호가는 어디까지 떨어지나 보자. 야, 국토부에서 뭐 하나 발표만 해주면 우리는 그냥 우리 단지는 바로 뛰어가든지 갑자기 반값으로 떨어져라. 이거 큰일 나죠. 파는 쪽도 사는 쪽도 의사결정을 못하고 다 이걸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안정은 안 돼 있다고 보는 게 저희 솔직한 판단입니다. 재건축 계획이 들어가게 되면 도시 계획을 만들고요. 그다음 지구 지정하고 안전진단, 사업 계획 만들어서 그걸 인가하고 이주해서 철거하고 시공하면서 또 관리 처분 계획 만들어서 분양 들어가고 보통 이게 10년 내지 14년이 걸려요. 5개 도시가 얼마면 가장 빨리 만들 수 있겠냐? 아무리 해도 24년까지 하면 정말 기적이라는 거예요. 종합적인 플랜이 나오려면 24년은 되겠다. 삼프로TV 스페셜 3프로가 묻고 책임자가 답하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2%입니다. 김프로입니다.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오늘 권프로, 권순우 취재팀장까지 가세해서 오늘 3프로가 네. 묻고 책임자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정치인분들을 뭐 엄청나게 많은 정치인들이 우리 프로 출연하고 싶어 하시지만 저희는 이제 다 별로 아주 했다가 좋은 적이 별로 없어요. 정중하게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나 저희가 그럴 수가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국민들의 아마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이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부동산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정책들이 지금 네. 나왔고 그리고 그 방향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의 자산, 소중한 자산을 잘 지키거나 혹은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좀 들려주실 그분을 모셨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정확하게 책임자죠. 최고 책임자. 국토교통부 장관이신 원희룡 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부담됩니다. 사실 저희가. 권 팀장이 박수를 치시네요. 네, 저희 집도 소중하니까요. 근데 아까 전에 정프로님이 그 부동산 관련한 건 재산 관련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주택 정책 관련해서는 갈등도 엄청나게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생겨나는 꽤 많은 갈등이 주택 정책 관련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꼭 자산적인 관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이는 방법도 함께 네. 고민을 거봐, 해주십사. 내가 같이 하자 그랬잖아. 안 네. 같이 했으면 어떡할 뻔해. 그러니까 우리 권순우 팀장님은 그 질문도 날카롭게 해주셔야 되지만 또 팩트 체크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 물론입니다. 장관님이 약간 사실과 다른 얘기 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가 그런 거는 바로바로 잡아내십시오. 그런 거 못 피합니다. 그럼. 예. 안 그러면 우리가 댓글에서 욕을 엄청 먹습니다. 아시죠? 움직이는 네이버. 예. 좋습니다. 네. 자, 근데 3프로TV 혹시 보신 적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주 봅니다. 자주? 자주 보세요? 네, 특히 우리 오건영 부장 오? 연준 오. 해설할 때는 네. 가급적 봅니다. 아. 그리고 금융위기 시리즈 아주 네. 감명 깊게 봤고요. 네. 진정한 금융의 일타 강사. 와. 존경합니다. 일타 강사로서의 가끔. 경쟁자니까. 맞아, 일단. 경쟁자니까. 저희가 사실 그 경쟁자를 모시면 안 되는데 저 유튜브 경쟁을 너무 강하게 하시면서 최근에 업로드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17만 유튜버예요. 혹시 어디서 강의 같은 걸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건 없었는데요. 워낙 이게 제가 속에서 우러나오는 게 많다 보니까 저절로 감정도 들어가고 절박하게 설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뭐 너무 걱정할 건 없는 게요. 좀 지남지 안 하실 겁니다. 한 2년 지나면 또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니, 그나저나 이제 어제가 사실은 취임 100일이었던 것 같던데요. 예, 맞습니다. 3선 국회의원 하셨고 또 재선 도지사를 하셨는데 사실 100일밖에 안 지났는데 굉장히 우리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사실 여러 이 장관이 있지만 사실 권 팀장 얘기대로 갈등도 굉장히 많고 또 이렇게 하면 여기가 비어 보이고 막 이런 직책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아닙니까? 최근에 이슈들도 많고요. 어떻게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나 도지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십니까, 장관님? 난이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주택, 교통, 물류, 뭐 화물연대도 있고요. 네. 예. 워낙 이해관계도 얽혀 있고 또 자산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전 재산인 그렇죠.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만큼 민감하고 그러니까 음. 노동 강도도 세고요. 음. 문제 하나하나가 또 국토부 혼자 살 수 음. 있는 일이 많다 보니까 네. 아마 제 인생 미션 중에 네. 가장 난이도가 높은 미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사실 이거 하기가 잘 안 가죠. 전례가 별로 안 좋게 된 케이스들이 많으셔서 국토부는 국토부가 일이 많으니까 워낙 일이 힘드니까. 잘해야 분전. 근데 자원하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그 공약 단계에서부터 네. 부동산에 대해서는 고민도 많이 했고 관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뭐 처음부터 딱 집어서 관여한 건 아니지만 네. 그 잔이 저에게 왔을 때 거부할 수가 없었죠. 네. 책임감을 느낍니다. 근데 사실 국토부 장관을 하시려면 전문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주도 지사 가실 때 목동 아파트를 팔았는데 저점에 파셨다. 이 시장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냐라는 날카로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제 사적으로는 집에 가면 꼼짝도 못하고 발언권이 없습니다. 아, 예. 근데 뭐 재테크 잘하는 사람이 우리 부동산 정책 장관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는 공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저같이 이 부동산 안정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은 그런 세상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에 파셨죠? 목동 아파트? 당시 8억이 좀 못되게 팔았습니다. 지금 얼마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20억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20억. 네. 다시 8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시간도 지났고 또 소득이 올라가서 그 수요자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게 원위치 돼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왜냐하면 그게 판 게 2010년대 저점이었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 한국의 집값은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의 8배 정도가 금융위기 전에는 네. 이게 정상이었거든요. 금융위기 이후 그다음 대출이 많이 풀린 걸 생각하더라도 한 10배 정도가 궤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18배라고 보죠. 거의 그럼 반토막 정도 가까이 나야 정상이라고 보시네요. 한꺼번에 그렇게 갈 수는 없고요. 그래도 지금 자산 효과까지 생각하더라도 한 12 언저리에 있어야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는 비싼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평균적인 소득을 하나도 안 쓰고 18년 저축해야 네, 그거랑 비슷한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연봉이 5천만 원이면 10배 하면은 한 5억? 5억 정도면 부담 가능한 주택이라고 보고요. 여기에다가 돈이 풀렸으니까 금융 효과가 있고 그다음 또 저축을 미리 한 의미가 있으니까 좀 미래의 저축을 대출로 좀 땡겨서 자산에 투자한다는 이런 효과까지 생각하면 여기에다가 부채도 한 조금 더 붙일 수 있는 거지 지금 너무 올라 있지 않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적정 가격이 생각보다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낮으시네요. 근데 그게 주택 시장이 네. 전체가 하나로 통시장은 아니거든요. 선호도가 있거나 희소 가치가 있는 시장, 고가 시장이 있을 거고 좀 더 많은 서민들의 시장이 있을 거고 임대 시장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 출범하기 전이나 출범 직후보다 지금 주택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20% 정도 집값이 빠지는 게 오히려 더 걱정이라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장관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집값의 안정에 대한 의지가 조금 더 약해진 거 아닌가. 왜냐하면 시세를 반영하는 것도 있을 뿐더러 조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거든요. 전체 흐름에서는 조금 더 하향 안정이 좀 안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상승기든 하락기든 지나치게 급등락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네. 또 당국자가 와서 정책 한번 발표하면 가격 들었다 놨다 하고 깜짝 발표하고 네. 이런 게 지난 정권에서도 가장 실패했던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책 하나 발표해가지고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리거나 또 일부러 띄우거나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책 중독이거든요. 예, 그런 것에서 시장이 정상화되고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대로 또 자산 투자하는 사람은 사람대로 또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은 사람대로 좀 예측 가능하고 내 인생 설계 속에서 안심하고 안정된 이 인생 재무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보다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뭐 좋은 사회인데 그거야 이제 누구나 다 꿈꾸는 사회일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정책이 뭐가 나와서 어떤 변화를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시장에 맡기든지 뭐 이제 이 중간에서 이제 적절히 하실 것 같은데 정책을 그러면 굳이 하락으로 갈 정책을 안 쓰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네.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네. 하향 안정화를 네. 좀 더 이 내용적인 면에서 안착되게끔 할 필요가 있다. 왜냐? 네. 그동안 너무 올랐다. 그리고 이것은 네. 부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고 네. 그동안 자산 투자 효과나 금융 대출 효과로 왔던 부분들은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융을 조금 이제 좀 줄이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좀 계절적인 네. 자연적인 조정 과정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지금의 뭐 하락이 뭐 너무 우려할 수준이라거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뭐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야 되겠거나 이렇게 할 국면은 아니라고 보고 집값만 있습니다. 놓고 보면 좋은 찬스가 온 거네요. 하향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다른 경제 그걸 감안하지 않는다면. 근데 미국은 지금 금리가 저렇게 폭등하는데도 부동산 값이 역시 계속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역시 미국도 그래서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한 공급 그리고 이 국민들의 수요에 응답하는 그 시장의 여러 시장 형태에 맞는 네. 공급책을 꾸준히 제시를 하고 이것을 실제로 실현시키는 것. 국민들에게 손에 쥘 수 있도록 정책의 결과물을 정확히 배달하는 것. 꾸준히. 이게 이 새 정부 첫 이어달리기의 첫 주자 장관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장관님 모시고서 시청자분들은 되게 지금 마음이 급한데 네. 저희가 너무 얘기를 돌아간 것 같아요. 음. 일기 신도시 네. 원장관님 검색하는 순간 일기 신도시 얘기가 궁금하셔서 네, 왔을 건데 다른 분도 나오더군요. 네, 그래서 일기 신도시를 뭐 정비를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한 24년쯤에 계획 정도를 좀 발표를 하겠다라고 해서 조금 이게 실망하는 분들도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야 그렇게 많고 아직 30년도 안 된 아파트를 먼저 한다고? 여기 우리 뭐 40년 된 아파트도 있고 뭐 그런데 거기부터 한다고? 뭐 이런 관점도 있고 되게 다양한 논란들이 있는데 그 일기 신도시 정책 관련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좀 조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기 신도시는 지금 TF가 이미 5월 달에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걸 확대 개편해서 그 관련 지자체 시장들 다 참여하고 주민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주민들이 그냥 답답해 그냥 하는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게 30만 세대가 들어있는 5개의 도시거든요. 여기를 한꺼번에 재건축한다 그러면 우선 이주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 21년도 이 반포 이사지구 4,000세대 안팎이 재건축하는데 강남은 물론 과천, 동작까지 전세 대란이 일어났거든요. 4,000세대가. 근데 이 30만 세대를 만약에 10년에 걸쳐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1년에 9만 호의 이주 단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안 만들고 하면요. 전세 대란, 수도권 전체가 뿐만 아니라 계획 자체가 서로 싸움이 나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주 단지도 마련을 해야 되고 지금도 이 신도시들은 용적률이 꽤 높거든요. 네. 그럼 제자리에서 그냥 그 빌딩 숲을 만들면 도시가 망가지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나름대로의 도시 기반 시설도 재배치를 해야 되고 지금 광역 교통망도 여기다 잘 넣어줘서 나중에 재건축이 됐을 때 주민들이 살기 좋고 자랑스럽고 미래의 자손들에게 물려줘도 정말 자산 가치도 되는 그런 명품 도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게 5년 이상 걸리는 계획을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얼마면 가장 빨리 만들 수 있겠냐?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24년까지 하면 정말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TF는 지금 바로 시작을 하고 그 용역 발주도
다음 달에 바로 발주를 하겠는데 네. 이게 최소한의 그 내용을 갖춘 마스터 플랜 5개 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플랜이 나오려면 24년은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그 주민들께서는 야 당장 그냥 안전진단 들어가고 이런 걸로 약간 서로 생각하는 시차가 안 맞아서 그런데요. 아 이것도 가장 빠른 계획이구나. 이런 거를 실감을 하시게 되면 네. 지금 조바심 때문에 불신하는 거, 야 혹시 이거 선거 때 또 우려먹으려고 일부러 시간 끄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정치인 장관이니까 우리 혹시 말로 그냥 우리 그때그때 표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의구심을 네. 하루빨리 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하는 건데요. 그것 때문은 아닌데 마침 그게 이슈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 의구심, 즉 2년은 걸린다. 네. 이걸 하는 게 있어서 정말 왜 2년이 걸리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깨끗할 것 같고. 계획 짜는데 왜 2년 걸리냐?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10년에 걸쳐서 하더라도 2주주택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10년 아니라 5년에 끝내야 될 수도 있어요. 늦게 시작하니까. 그러면 2주주택을 더 많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대책이라는 것도 맞지만 빨리 해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그런데 단 계획을 세우는데 2년씩 걸리는 이유가 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재건축 계획이 들어가게 되면 이 도시 계획을 만들고요. 그다음 지구 지정하고 안전진단 이것도 통과 탈락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 계획 만들어서 그거 인가하고, 그다음 거기에 따라 가지고 무슨 철거하고 이주해서 철거하고 시공하면서 또 관리 처분 계획 만들어서 분양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 이게 10년 내지 14년이 걸려요. 네. 그냥 개별 단지 하나 하는데도. 근데 요 앞에 계획 단계만 보통 한 5년 정도 걸려요. 안전진단에서 이 실제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 네. 근데 이게 종합적인 계획 없이 각자 도생으로 계획해라 그러면 서로 충돌하고 하다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5개 도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했을 때 부닥치는 문제를 전부 모아가지고 그리고 지자체끼리 조정도 하고 국가에서 지원할 건 지원해주면 뒤에 어차피 2중, 3중을 할 거를 땡겨서 계획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전체 과정에서는 오히려 사실은 4, 5년을 땡기는 효과를 갖게 되거든요. 장관님이 말씀하신 그 2년이라는 게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스터 플랜 완성하고 이 마스터 플랜에 따라 가지고 이 지자체별로 각자 땅 해서 출발할 수 있는 그 시점까지를 24년 이전에 종합계획과 특별법까지 저희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5개 도시별로 그 MP, 마스터 플래너를 지정을 해서 이분은 가장 권위 있는 도시 건축, 재건축 전문가 분을 지정을 해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 회사라든가 국토연구원이라든가 그다음 도시연구원들, 지자체마다 각각의 그 개발 공사나 연구원들이 있거든요. 네. 이분들 모아가지고 각 도시의 맞춤형 계획과 함께 전체가 질서 있게 만들 수 있는 계획을 꼭 필수적인 것만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해서 네. 주민들 앞에 좀 내놓자. 그럼 이게 짜여져야, 이 판이 짜여져야 그 다음 각 도시들이 원래 15년 걸릴 거를 뭐 10년으로 땡기든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오늘은 제가 이렇게 과정이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네. 우리 그 추석 전에 각 지자체장들 우리가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네.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할 테니까 주민들께서 그 네. 내용을 보시면 네, 네. 그래서 원장관이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한 거구나. 그동안 의심하고 오해했던 거는 내가 풀 테니 앞으로 똑바로 하시오. 이렇게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 뭐 일산을 생각해 보면 일산에는 A 아파트, B 아파트, C 아파트, D 아파트가 지금 있잖아요. 네. 뒤에는 E 빌라, G 빌라도 다 있고 각각의 주민들은 이거를 그냥 우리는 A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현재 15층이면 뭐 20층을 올릴 수 있을까? 아닐까? 뭐 1대1로 해야 될까? 용적률 많으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각자 추진을 할까 말까 합의하는 과정이 이제 앞초기에 5년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정부가 무슨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이게 진행되는 거냐. 지금까지는 그런 계획 없이 각자의 단지들이 아파트를 다시 짓는 걸로만 재건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정부가 어떤 충돌이 난다는 건지 어떤 입법을 해야 한다는 건지를 한 번도 경험 못했으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파트별로 뭐 혹은 뭐 이 단지별로 순서를 정하는 건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그게 그런 아닌 정말 도시 자체를 완전히 다 부수고 새로 올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던 도로도 완전히 다 없애고 새로 이렇게 가는 건 아닐 도로 테니까. 그대로 쓰고 지하철 그대로 쓰고 네. 다만 아파트 단지들이 골고루 있는데 다만 같이 지어졌으니까 같이 낡아갈 것이고 한꺼번에 다 몰리면 순서 배정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미 서울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면 되는데 추가로 무슨 계획을 세우려고 무슨 법이 필요하고 어떤 충돌이 나길래 2년간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인지를 그게 이제 납득이 돼야 기다릴 거고 그렇죠. 납득이 안 되면 계속 잡음이 나올 텐데 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심지어 분당 지역에서는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좀 계획을 짜놓은 데들도 그런 꽤 데들이 꽤 많잖아요. 있죠. 근데 그러면은 2년 동안 뭐 진짜 뭐 그냥 그림만 그리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지금 리모델링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건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일기 신도시가 나이 들어가는 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이전까지는 정부가 정권이 바뀐 건 맞지만 이전까지 정부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던 거를 새로 시작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게 진짜 마스터 플랜이 예쁘게 나왔다고 해서 이게 10년, 15년 그 계획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 동시에 또 이런 문제가 있죠. 뭐 저 목동 아파트 단지라든지 상계라든지 이런 데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거보다 더 훨씬 더 빨리 지은 4대 1이니까 좋다. 다른 너무 지역은 압박인가요? 좀 있다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자, 지금 5개 신도시, 1기 신도시 지금도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단지별로 할 거면 지금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면 돼요. 예. 그냥 하면 돼요. 네. 그리고 뭐 용적률도 그 지자체랑 협상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기부 체납을 많이 한다든지 공공기여를 하면 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극단적으로 자 그렇게 하세요. 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네. 자, 지자체마다 어느 단지에는 용적률을 올려주고 어느 단지에는 용적률을 적게 줄 겁니까? 조정 가능할까요? 자, 그러면 어디에다가는 용적률이 좀 올라가고 만약에 역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멀어진 부분은 용적률이 낮아진다 그러면 이들 사이에는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거예요? 그리고 용적률이 올라갔다 치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학생들이 늘어날지 아니면 산업단지가 더 들어올지 네. 아니면 여기에서 이 임대주택에서 이게 뭐 실버 세대가 더 들어올지 여기에 대한 예측을 해서 그거에 맞게 공공시설도 있어야 될 거고 전기가 더 쓰여질 수도 있고 또 도로 자체가 구조가 바뀌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자 도로 어디 조금만 넓히면 되지 이러는데 지금 1기 신도시들은 정말 전봇대 하나 꽂을 땅 없이 지금 빽빽하게 다 들어서 있는 곳이거든요. 예. 여기를 이해관계 조정과 미래를 대비한 도시 기반 시설의 확충 이거는 특별법과 이해관계 조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래서 예. 장관님이 쭉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말씀을 쭉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네, 최소한의 시간이. 근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2년이라는 시간이 그 책상에서 전문가들이 입안하고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마스터 플랜을 세울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해 조정이라는 생각 그리고 또 특별법이라는 것도 의회에서 또 여야 간에 합의가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도시 저희도 뭐 저도 재건축 아파트에 삽니다만은 이 안에서 조합 내에서도 이게 잘 안 되던데 이 30만 호 그리고 5개 도시가 한꺼번에 무슨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뭘 하겠다라는 게 과연 2년 안에 그 이해관계 조정과 함께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예.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저희도 고민인데요. 마스터 플랜이 어디까지를 담아야 될 거냐. 네. 예를 들어서 단지 9회까지 담으려면 싸움 나서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죠. 최소한의 자, 이 미래의 도시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런 공공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자 기준을 자 역 주변으로 해서 산업단지 주변으로 해서 학교 주변이나 공공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각 단지별로 좀 골고루 분담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조금 멀리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용적률이나 재산권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다른 걸로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의 틀을 제시하면 여기에서 호응이 좋고 또 빨리 조정이 되는 데는 빨리 갈 거고요. 마스터 플랜이 나왔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이게 이해관계 조정이 안 되고 그러면 그런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는 사실 그건 국가가 끝까지
어떻게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끼리 또는 주민들끼리는 도저히 조정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스터 플랜과 특별법으로 담아야 되는데 이것도 역사상 최초입니다. 30만 세대가 들어있고 이미 빽빽하게 들어있고 이미 하루하루 24시간 돌아가는 도시를 순차적으로 스톱시켜서 이게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한다는 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고요. 그렇죠. 아마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어요. 그래서 자 빨리 가자라는 그 급한 마음은 알겠는데 자 어차피 부닥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다. 용역 발주도 지금 과업 지시서 쓰고 있거든요. 9월 달에 용역 발주를 해서 5개 도시별로 MP 지정해서 그 MP가 자치단체장들하고 주민 대표들하고 의논하면서 자 요거는 나중에 알아서 할 테니까 마스터 플랜에서 그걸 빼세요. 이러면 그런 것들을 조정해 가면서 마스터 플랜에 들어갈 내용들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은 지금 급해 하시니까 빨리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게 미리 조정이 되고 공통의 근거로 규정이 되면 될수록 그 뒤의 과정이 오히려 빨라질 겁니다. 지금보다 그럼 더 많은 가구를 넣으려고 하시는 거군요. 신도시에. 현재 허용된 용적률보다 더 용적률을 높이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기반시설도 더 들어간다는 말씀하시겠죠? 이프로님 만약에 네. 안 그러면 예. 제자리에서 똑같은 가구 수로 재건축하면 재건축 부담금 주민들이 다 부담할 수 있을까요? 잘 안 되겠죠. 안 되죠. 그리고 용적률을 올리게 되면 거기서 공공기여로 절반 정도는 내놔야 됩니다. 우리 법 자체가. 예. 그 다음 여기에 새로운 일반 분양을 해야 거기서 나오는 분양 대금 가지고 지금 새 집 짓는 정비사업 지금 건축비가 얼마나 올라갔으니까 그걸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분양과 공공기여와 현재 이제 집주인들의 재산권 증식과 이 세 가지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그러니까 제가 뭐 그냥 이해를 하기 쉽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재건축법으로도 아무도 말리는 사람 없습니다.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재산권도 증식하고 싶고 재건축 부담금은 줄이고 싶고 그리고 미래 명품 도시로 만들고 싶고 그거를 충족시켜서 주민들이 원하는 신도시의 재정비가 되려면 오히려 이 마스터 플랜과 특별법이 탄탄히 잡혀질수록 이게 서로 나중에 서로 싸울 일이 없어진다. 요 마스터 플랜 관련해서 하나만 딱 제가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런저런 약간의 희생과 약간의 뭐 혜택과 이런 것들이 아마 수많이 겹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빨리 좀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을 텐데 아마 그 재산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희생은 안 하고 싶고 가능한 얻을 수 있는 건 많이 얻고 싶겠죠. 그건 뭐 인간의 본성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러니까 유중에 좋은 것만 겟하고 별로 약간의 희생이 따른 거는 다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되는 상황이면 전체적인 그림도 망가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진행 속도도 어쨌든 뭐라도 더 하나 얻어내야 된다는 생각에 뭐 어떤 아파트 단지들은 또 똘똘 뭉쳐서 뭔가를 또 하실 수도 있으니 굉장히 혼란스럽기만 하다가 결국은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혹은 정말 이게 잘 되려면 그 아파트의 그 30만 세대분들이 굉장히 이 정부에 대한 혹은 우리 원희룡 장관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그렇진 않지 않은가.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근데 거기에서 조화점을 찾아가야죠. 그리고 저희는 폭을 들여서 옵션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용적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반 시설의 확충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누구 땅으로 할 거예요? 용적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도시 기반 시설을 재배치해야 되고 거기서 공공으로 많이 내놔야 그 도시 자체가 쾌적한 도시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자, 나는 내 집, 내 단지만 생각해서 나만 용적률을 올리면 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희생하여서 해라. 이렇게 되면 성립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가다서다 해서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우리 재산권 증식의 욕구도 우리가 존중을 하지만 공공, 도시로서의 쾌적하고 명품 도시가 되기 위한 저희는 최소한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또는 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계획 속에다가 담아놔야 나중에 불필요하거나 사업이 무산되는 걸 오히려 막을 수 있다. 이거는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특별법이라는 게 아마
그 두 가지를 다 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과해야 될 의무도 담아야 그렇죠. 되고 또 인센티브 같은 주고. 그런 것들 담아내야 될 텐데 네. 그럼 이제 1기 신도시를 위한 특별법을 여하히 통과했다고 하시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또 개별 뭐 상계 특별법을 만들 거냐, 목동 특별법을 만들 거냐 이렇게 왜냐하면 명품 신도시를 만드는데 또 거기보다 더 오래된 주거에 불만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우리도 명품을 만들어 달라는 여론이 빗발칠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 그것도 참 고민이죠. 근데 지금 건축된 지 40년 넘고도 지금 네. 안전진단도 통과 못 된 데들이 여의도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예, 지금 여의도 목동 상계동 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에만 지금 30년이 넘는 이 아파트가 27만 호가 넘어가고 이거 매년 더 쌓여갈 거예요. 예, 그다음 지금 5개 신도시 얘기하는데 안양의 예를 들어서 구도심, 네. 그렇죠. 부천의 구도심 이렇게 가면 야 저기는 새 집이고 우리가 더 나갔어 이런 데들이 네.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오래된 데부터 그리고 지금 저밀도에다가 너무 낙후된 거기도 지난 10년 동안 너무 묶어놨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합리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이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정비 사업이 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다른 지역들은 일반법으로도 안전진단이라든지 재건축 부담금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사업성이 좀 될 수 있게끔 가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자 이미 원칙은 발표를 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그 제초한 재건축 부담금은 9월 달에 예. 그리고 안전진단의 그 이 심사 내용의 비중을 바꾸는 거 이 부분은 우리 연내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걸 왜 당장 안 하냐 이러는데 재건축 부담금하고 안전진단도 서울 시내가 다르고 수원시가 다르고 또 지방도시가 다르고 여기마다 전부 지금 부담금이나 안전진단에 이 얽히고 설키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네. 이 부분도 연내에 되면 다른 지역의 재건축들은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업성과 주민들이 그 정도면 우리 할만하겠다. 부담할 거 부담하고 대신 이제 속도 낼 거 내고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길을 열어서 순차적이고 이 부분이 시장에 어느 한 단지만 그냥 이 가격 폭등이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좀 스무스하게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걸 정비를 해내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1기 신도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지만 그거는 사실 거기에 당사자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5년 안에 270만 원 공급하시겠다라는 얘기는 이제 뭐 무주택자라든지 그런 분들도 다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5년 270만 원 공급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전문가분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제가 원희룡 장관님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원 장관님한테 어떤 걸 좀 물어보면 좋겠냐. 그랬더니 전문가분들이 했던 얘기가 특별히 나온 게 없어서 물어볼 게 없다. 그러니까 5년 270만 원이라는 숫자만 나와 있었지 특별한 계획이라든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물어볼 것도 별로 없더라. 이런 시장의 평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같은 질문을 던져드리면 오늘 해주신 말씀이 다 합당합니다. 계획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다면 굳이 미리 말했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 좀 대선 공약할 때도 다 하겠다고 하고 근데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보면 지금부터 검토해야 돼 라고 하면 그럼 검토를 하고 하겠다고 해야지 이걸 다 되는 것처럼 해놨다가 다시 실무적으로 검토합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오는 실망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하겠다는 거죠. 이제.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불편하시겠지만 네. 그렇다면 취임 후 100일간 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 계획 짜고 계신 줄 알았는데 100일 동안 앞으로 잘하겠다는 생각을 다진 것이냐 하면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만 해보시니까 그게 어렵던가요? 아니면 왜 그렇게 밖에 안 나왔죠? 아니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270만 호 그리고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한 것은 앞으로 5년 동안 그동안 잘못되어 왔던 어떤 것들을 정상화시키고 시장 원리에서 어떤 것들을 작동시키면서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하겠습니다. 고로
지난 5년 동안 28번의 부동산 정책을 그때마다 깜짝 발표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라는 본인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시장이 깜짝 놀란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깜짝 놀래키기 위한 그런 발표가 아니라 큰 틀에 예측 가능하고 시장과 그다음 수요와 공급이 서로 응답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큰 틀을 발표를 한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내용들, 예를 들어서 공급을 언제 어느 입지에다가 얼마를 할 거냐, 또는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담금을 얼마로 기준을 어떻게 내려줄 거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검토는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8월 달에 한꺼번에 발표한다? 그리고 야 그게 어딘데? 그럼 뭐 당장 거기서 땅 살라고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의 현재의 동향들,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도 시중에 금리가 많고 지난 정부에서 28번의 그때 정책에 따른 이 리액션에 따라 가지고 이 재테크의 이 이해관계가 갈렸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한꺼번에 깜짝 발표를 안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일기 신도시를 자, 어떠한 틀과 추진 체계를 가지고 어떤 일정으로 하겠다. 그다음 자, 제초하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기준을 어떻게 하니까 기존에 재건축을 하려는 일반적인 지역들은 자,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그다음 안전진단은 이렇게 하니까 요거에 맞춰서 안전진단 신청을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자, 지금 8월 말이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그다음 10월부터는 자,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서울의 어느 지역, 그다음 저 신도시, 3기 신도시의 고향의 어디, 남양주의 어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10월에는 구체적인 입지를 그때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한꺼번에 발표가 안 됐다 그래가지고 구체적인 발표가 없다. 물론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평가도 하시더라고요. 아, 이번 그 주택정책 발표로는 시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걸 비판이라고 신랄하게 썼더라고요. 근데 저는 속으로 이런 극찬이 어디 있냐. 예. 정책을 한번 발표했다고 가격이 들었다 놨다 요동치는 이런 정책에 너무 우리 시장과 국민들이 익숙해 있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부동산이 최악의 실패를 했고 정권까지 바뀌었는데도 새로운 정부가 똑같이 자, 저 발표 났으니 여기 가서 땅 사자 이런 정책이 나올 그게 안 나오는 게 오히려. 근데 만약에 장관님, 지금 사실 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값이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맞아요. 시장 상황이 그렇지 않고 전 정부 후반기처럼 제가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고 있었다라고 전제하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집값이 급등하고 있었다면 저희는 금리와 금융 정책부터 들어갔겠죠. 왜냐하면 수요라는 게 실제 사고 싶은 필요성과 여기에 자산 효과에 대한 나의 투자 심리 플러스 아무리 사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내가 소득이나 저축이 있든지 대출을 땡겨올 수 있는 이게 구매 능력이 있어야 이게 실제 수요로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두면서 세금 또는 그냥 투기 규제를 통해 가지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만 했기 때문에 대책은 갈수록 강도는 높아졌지만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널뛰는 반응들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 상승기였다면 저희는 전혀 다른 접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만약 가격 상승기였다면 공급 정책과 이 수요에서의 구매 자금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을 것이고요. 지금은 가격 하락기이긴 하지만 아직도 시중에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이 자산 효과와 투자 심리는 아직도 그 관성이 너무 살아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큰 방향은 제시해서 예측 가능하게 저희가 원칙은 제시하고 구체적인 것들은 앞으로 계속 연속해서 시장에 대한 조정들을 해나갈 겁니다. 지역 같은 데는 이제 구체적인 건 나중에 발표하시되 270만 호가 지금 현재 있는 집에서 플러스 270만 호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쏟아지진 않을 거고 아마 멸실이라든지 뭐 없어진 집들이 있을 텐데 대충 270만 호가 플러스 되고 몇 호 정도가 마이너스 되는지는 그 정도는 나와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집이 몇 채나 있는지 뭐
한 1,800만 호 정도가 있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지배 수명을 만약에 50년으로 보면 1년에 멸실률이 한 2% 정도 나와요. 그러면 자연 멸실 내지는 노후가 대충 나오거든요. 그 요 부분에다가 지금 1인 가구가 늘어나고요. 주거 상향에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에서 매매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이런 주택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신규 주택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도 50만 호 정도는 늘 공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평균 지금 54만 호를 제시하는 건데요. 숫자 자체는 그냥 깜짝 놀라게 숫자를 늘린 건 아닙니다. 아, 원래 50만 호 정도는 매년 있고 지난 정부에서도 매년 어떤 때는 57만 호까지 나왔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에도. 그럼 그게 이제 250만 호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 이제 4만 호씩 플러스 되는 거예요. 대략 그렇죠. 그렇죠. 늘어나는. 근데 저희 이번에 주택 정책의 핵심은 네. 양보다 질. 어떤 입지에, 어떤 품질에, 네. 그리고 어떤 금융이나 구매할 수 있는 임대나 그다음 공공 민간 분양 또는 임대 분양 하이브리드 이런 내 집 마련의 주거 사다리와 이걸 마련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선택 옵션에 대해서 저희들은 질적인 내용을 많이 넣었죠.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입지, 원하는 주택, 원하는 내 집 마련 방식 이 부분들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숫자가 270만 원이니까 뭐 집을 지금 공급 폭탄이야? 공급 폭탄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수요에 응답하는 형태의 질적인 공급을 미리 예고를 해서 차질 없이 배달을 하겠다. 이런 내용의 정책입니다. 그 질을 말씀하셔서 뭐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된 화제거리가 있는데 반지하에 관련된 얘기 있었거든요. 네. 사실 수혜가 나도 뭐 장관님도 반지하에 많이 살아보셨다고 얘기도 하시고 저도 경험을 갖고 있는데 사실 공포입니다. 사실 지역에 따라서는 비가 많이 오면은 항상 뭐 이거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또 현실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이 반지하도 주거인데 거주의 공간인데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할 거냐 현실적인 얘기를 하셨고 서울시장은 또 이거 대폭적으로 전격적으로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이 좀 다른 얘기들을 하셨는데 어떤 그 취지를 갖고 계십니까? 이건 뭐 질을 말씀하시니까 5년 동안에 그러면 이거 주거에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으로 내가 반지하 없애보겠다. 이런 것도 사실 한번 획기적으로 해볼 만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반지하를 없애야 된다는 방향은 맞는 얘기고요. 또 우리 서울시장님이 이런 도전적이고 의욕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합니다. 근데 저희는 책임을 지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반지하만 문제냐? 지옥고라고 아시죠? 옥탑방, 지하, 옥탑방, 고시원, 쪽방, 여기도 없는 비닐하우스, 비정상적인 주거 형태가 쫙 있는데요. 지금도 비정상 주거를 없애는 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1년에 몇만 호씩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하만 전국적으로 32만 호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반지하에 이번에 침수된 부분들은 그건 당연히 빨리 침수 그 다음에 안 되는 곳으로 빨리 옮겨야 되겠죠. 근데 지금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에 사시는 이유가 도시 내에 내가 이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고 또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장애인이나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멀리 출퇴근해서 멀리 해야 되는 공공 임대주택 아무리 이걸 줘도 못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반지하에 예를 들어서 월 20만 원이다, 30만 원이다. 이거보다 만약에 임대료가 비싼 곳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그 돈 대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의향 자체가 현재 우리 LH에서 반지하 공공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 거기 반지하가 이제 다세대인데 반지하를 1호, 그 1층은 2호 이렇게 붙여놔서 101호, 102호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반지하 없애고 다른 데로 지상 임대주택으로 가십시오 하니까 75%가 거부해요. 우선 위치가 마음에 안 들고 지금 이 임대료로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반지하를 이미 이게 등기부에 이게 따로 집으로 되니까 자가로 이미 매매해서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세입자 아닌 분도 있죠. 그렇죠. 이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한꺼번에 없앤다라는 게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라는 것과 함께 이분들의 실태와
왜 굳이 거기 반지하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이 환경적인 면, 본인들의 의향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현실성 있게 그리고 다른 쪽방이나 옥탑방 뭐 이런 부분들하고도 이 아울러서 이 정말 이 주거 문제 때문에 이 삶의 질이 너무나 열악하신 분들을 골고루 아울러가는 종합적인 계획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전국적이고 모든 주거 형태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서울시의 그 의지는 좋으나 이걸 포함해서 좀 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자. 그런 얘기이지. 뭐 자꾸 뭐 서울시 장관, 국토부 장관이 협력해도 부족한데 자꾸 뭐 엇박자 나는 식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면 네. 어떤 걸로 그걸 극복할 수 있겠는가? 사실은 가난을 극복한다는 이야기라서 네. 그 어떤 선진국에서도 못한 일이기는 합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선 예. 이 도시 내에 우선 이 공공임대주택도 많이 만들어줘야 되고요. 근데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근데 저기 멀리 외곽 도시에다가 해놓으니까 작년에 그 문재인 대통령 가서 자랑했던 거기도 9개월 동안 공실이었어요. 안 가요. 그리고 거기 출퇴근하면서는 알바도 못하고 뭐 빌딩 관리 일도 못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의 그 생활의 실상과 이분들의 어떤 그 의사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도심에도 이런 공공임대도 제공을 해줄 뿐만 아니라 공공이 그거 다 세금인데 어떻게 이거 다 만듭니까? 그래서 민간의 다주택자들도 상생 임대인 또는 등록 임대인을 하게 되면 10년 동안 5% 이내로 의무적으로 이걸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의 임대 공급도 좀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해가지고 이 도시 내에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이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선택의 이 경우에 선택을 좀 넓혀주고 이분들이 실제로 그걸 부담할 수 있는 어떤 주거 급여를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복지를 두텁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래도 비판 저래도 비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게 공공임대주택을 도심 내에 해서 좀 더 뭐 옥탑방이 아니라 뭐 지하 반지하가 아니라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청년 원가주택이라든지 역세권 찻집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힘들게 출퇴근하면서 외곽에서 다니고 있는데 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저거 로또 아니냐. 오히려 내가 멀리 다니고 있는 내가 역차별 받고 있는 거 아니야? 나도 그러면은 도심에서 반지하 살았어야 내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관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참 어렵고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특히 서울에서 집값이 오르니까 그냥 밀려나고 뭐 또 아이들 키우니까 방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가고 이런 분들이 이분들을 뭐 한꺼번에 우리가 집 마련해서 하겠다 이런 거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걸 교통으로 빠르게 연결돼서 출퇴근에 왕복 3시간씩 이 소모하고 있는 이 삶의 시간과 가족과 자신을 위한 시간을 돌려드리자. 나의 해방일지에도 나오는 것처럼 계란 노른자 흰자 이런 그 현대판 신분사의 얘기가 조금 해소될 수 있게끔 우선 광역교통편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 도심이다 또는 이 수도권 내지는 지방의 광역도시 내에 역세권이라든가 교통이 편한 곳에다가 용적률이 올라가게 되면 그걸 다 임대주택으로 준다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를 공공기여로 뽑아서 여기를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나 아니면 그 주택도 평생 내 집을 한 번 못 가진 분들한테 그 제시를 하는데 자 거기에 있는 게 어디 저 외곽도시로 가는 것만큼 방이 뭐 3룸, 4룸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뭐 거기에 쾌적한 녹지 뭐 이런 게 있겠습니까? 최대한 좋은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는 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운 대로 이제 뭔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그 장점이 있는 것을 제공을 하자는 거고요. 이제 이게 로또라 그러셨는데 로또도 꾸준히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쭉 진행을 되면 그러니까 로또도 그 한 명만 당첨되니까 로또지. 만약에 이게 지금 매년 10만 원씩 공급할 거거든요. 매년 10만 원씩 5년 동안 50만 원. 그 다음 정부 때 또 매년 50만씩 한다면 내가 요때쯤에는 내 직장이 여기거나 내가 알바를 여기서 살다가 그때는
청약 잘 했다가 이렇게 하자 해서 뭔가 지금보다는 절망과 분노와 증오 이게 아니라 뭔가 이 생애 계획 속으로 이걸 담을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약간 이제 이 정부의 혹은 이제 우리 장관님의 부동산 정책이 정확히 어떤 방향인지가 약간 저는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정부에서는 뭐 규제를 통한 공공성 강화라든지 불로소득을 좀 막겠다 이런 이제 기조들이 있잖아요. 우리 원 장관님의 혹은 현 정부의 부동산 기조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 문장으로 하면요. 국민의 수요에 맞는 공급 정책을 펴겠다. 그리고 이게 각각의 그 수요라는 것도 네. 부자들이 원하는 거, 중산층이 원하는 거, 서민들이 원하는 거, 다르겠죠. 그다음 아직 인생 이제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다 달라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람, 그리고 열심히 사는데도 이 주거의 사다리가 끊어져서 정말 인생의 이게 절망 내지는 포기를 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우선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근데 중산층이나 부자들이어서 이걸 자산으로 바라보고 이런 분들은 네. 지금 지나친 세금이라든지 이거를 뭐 무슨 범죄자 취급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괴롭히지 말자. 그래서 시장 작동해서 가는 부분들은 좀 인센티브도 주자. 네. 그래서 뭐 저가의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지금 임대하고 상가 뭐 임대료 받아 사는 분들 이런 분들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요 이 부분을 보상을 안 해주니까 이분들이 늘 극단적인 저항을 해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매번 세금을 이제 매기고 하니까 늘 이걸 또 편법을 쓰면서 오히려 임차인들 뭐 실거주 할 거면 쫓아내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원리에 맞게 인센티브를 주로 활용하는 그래서 시장 원리를 작동시키고 그래서 국민들의 여러 계층이 있지만 네. 부지런히 해서 집 한 칸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괴롭혀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조금 이거에 대해서 자산 효과를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더 착한 임대인으로서의 네. 시장의 임대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하자. 모두가 좋은 정책이군요. 근데 한 문장이요. 실현시키는 게 참 어려운 거죠. 착한 임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참 방향성은 옳은데 네. 그게 되겠냐. 그동안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계속 이거를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고 잘못된 방향을 그것도 국민들에게 억지로 야 강남 살 필요 없어. 그리고 선진국처럼 다 공동임대 살아. 이렇게 또 자기네는 내로남불이면서 이러다 보니까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다는 거냐? 그래서 방향성이 옳다면 이게 실현되도록 국민들이 감시하고 여기다가 힘을 싣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 얘기를 한번 여쭤보긴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에는 이제 공급과 수요의 이슈도 있겠지만 정말 단순하게 지금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네. 이게 대출 문제 아까 전에 경기가 부동산이 좀 안 좋았으면 금융 정책을 좀 더 강화했었을 것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LTV 40%면은 그 15억 이상은 또 대출도 안 해주고 하는 게 약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지금 그런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거래를 하기가 굉장히 번거롭다는 얘기고 여기에 각종 세금과 뭐 얘기하셨던 도심 복합 개발과 임대사업자 부활과 이런 제도들이 사실 법으로 다 묶여 있는 제도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 정치 환경 자체가 원장관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거를 그냥 좋은 그림이니까 풀어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기에 암초는 너무 많은데 이거를 풀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걱정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거래량이 지난달 같은 경우는 그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1000건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못 가요. 역사상 거의 최초입니다. 물론 네. 몇십 년 전에 한 번 있었는데 지금 이 거래를 보면요. 호가가 있잖아요. 매도 호가, 매수 호가가 있잖아요. 뭐 우리 증권도 이게 서로 가격이 서로 순차적으로 체결되면서 위아래를 해소시켜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거래량이 작다는 얘기는 지금 호가는 버티기고 지금 매수 호가는 어디까지 떨어지나 보자 라고 해서 지금 파는 쪽도 사는 쪽도 의사결정을 못하고 다 이걸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향 안정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안착돼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저희는 뭐 이게 뭐 갑자기 반값으로 떨어져라 이거 큰일 나죠. 그러면 그건 금융 위기가 오니까 그건 안 되는데 자 지금 내려가는 추세라면 이런 것들을 매도인들도 인정해서 자 그러면
내려가는 추세에서 거래량이 좀 이루어지면서 이게 이 정도면 이제는 부담 가능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이 금융의 그 전망을 봤을 때 이 정도면 합당한 가격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당연히 거래량이 늘어나겠죠. 근데 현재로는 작년 8월에 금융이 이제 줄어들고 12월부터 꺾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상반기 한 7, 8개월 하향세가 오긴 왔는데 아직도 국지적으로는요. 야, 국토부에서 뭐 하나 발표만 해주면 우리는 그냥 우리 단지는 바로 뛰어라든지 아니면 요때 저 사면 안 되고 기다렸다 이렇게 해서 매도인의 버티기와 매수인들의 야 어디까지 더 기다리자 이게 아직 줄다리기가 어느 한쪽으로 안 기울어져서 아직도 시장이 안정은 안 돼 있다고 보는 게 저희 솔직한 판단입니다. 가격 레벨이 좀 더 조정이 돼야 가격도 될 거다. 어디든 좀 안착하는 이게 있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안착이 됐을 때 그러면 야 이게 가격이 내려가는데 건축비는 올랐고 이러니까 야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돼서 나름대로 그 시장의 이 그 경제 주체들 그 부동산 시장에서의 관여자들이 나름대로 의사 결정들을 할 거거든요. 아직은 그게 좀 과도기 상황인데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이게 어느 정도 안착이 돼야 방향이 좀 더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거의 형태가 우리 모든 정책이나 여론은 대부분의 표준화되어 있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사실 빌라라든지 다세다든지 연립이라든지 이런 주거 형태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대체로 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런 분들이 진짜 중산층 혹은 그 이하인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서울시의 몇 개구, 용산구를 비롯한 몇 개구를 제외해놓으면 대부분 전세가율이 80%를 넘어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요. 뭐 예를 들면 뭐 강서라든지 뭐 이런 금천 이런데 90% 넘어간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집값이 더 빠지면 사실 이런 주거의 형태는 호가갭이 더 많이 벌어질 거거든요. 유동성이 그만큼 없으니까. 서울의 대단지를 비롯해서 중형 단지의 아파트는 사실 국제적으로 보면 호가갭이 굉장히 조밀한 주거의 형태입니다. 사실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 살 때 백채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호가격이 워낙 많이 나고 집도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는 아파트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주거의 불안정성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보험 안 들어있는 분들 꽤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좀 늦은 것 같은데 선제적으로 빨리 조치를 해야만 이게 사실 부실화되면 금융권으로 이전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 데에 대한 정책적인 보관을 좀 갖고 계신지요? 우리 김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는 표준화되어 있고 가격 정보가 다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는 좀 다른 시장이고 이제 비아파트 시장들이 특히 빌라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게 가격 정보가 불투명하고 이게 제대로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걸 악용해가지고 전세 사기가 아주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집 알아보러 다니다가 진짜 인생 미천 그냥 홀라당 난리에서 이 피해자들이 지금 정말 이게 이 인생을 참 어떻게 살까 막막한 이런 그동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국가가 제대로 이 부분을 좀 챙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국토부 장관 취임하자마자 전세 사기 이 문제는 전 이 부분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내 특정 동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 아파트가 짓기 힘든 그런 동네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런 쪽이 주로 빌라인데 신축 빌라를 해가지고 사실은 자기네끼리 그 분양 대행자한테 넘기는 가격보다 더 비싼 전세가를 매겨가지고 그다음에 혹하게 만들어가지고 부동산 어플을 통해 가지고 전세금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민감하게 반응 안 하죠. 미끼 이 유령 매물을 통해 가지고 막 혹하게 한 다음에 막 여러 집 보여주면서 지치게 만든 다음에 짠 하고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서 야 이 정도도 싼 거야 이러면서 사회 경험이 약한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이 피해자가 벌써 몇천 명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그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경찰청하고 합동단속에 들어가서 오늘도 보도가 났습니다만은 저희가 수만 건 의심되는 건을 경찰에 넘겨가지고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빌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세 가격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가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아직 매매가 신축은 거래
이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과연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모르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쪽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도 제공해가지고 피해가 없게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시급한 민생 침해 사범으로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감정 평가를 누가 해줘야 되는 걸 텐데 비용 문제가 있을 텐데요. 그냥 그건. 감정평가보다도요, 그 인근에 비슷한 그 빌라가 실제 실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 정보를 쏘아주기만 해도 사실은 그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매기진 못하겠죠. 근데 뭐 현재까지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사기적인 거래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거는 뭐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글로벌 경제 침체가 더 많이 악화되고 지금도 사실 그런 걸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주거의 형태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매가 잘 안 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시가와 이 그 어떤 그 거주의 형태가 갖고 있는 내재적 가치가 굉장히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담보 가치가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그냥 사기를 당하지 않고 들어가 있는 그냥 순수한 전세 세입자들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구제해 주는 게 이제 보증보험을 들면 될 텐데 아직까지도 이런 보증보험을 들고 있지 않은 세입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못 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네. 비용이니까. 네. 네, 그리고 워낙 그게 저렴한 주택일 경우에는 뭐 사실 거의 자포자기 돼 있는 상태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적발하고 처벌하는 그 선을 넘어서는 어떤 조치들도 미리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지금 등록 임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 보증을 집주인이 들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을 저희가 좀 확산을 시켜야 되겠고, 네. 그다음 임차인이 이게 자기 자구책으로 들어야 되는 경우에 사실 부담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허그라고 주택도시보증에서 그 업무를 하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 초년생들이라든가 네. 이런 우리 지원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우선 어려운 사람들부터 좀 두텁게 그리고 혜택은 점차 넓히는 방향으로 그것도 이미 그 정책을 이미 세우고 있습니다. 들여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세 사기들이 대개는 손해를 보증보험사 허그가 봅니다. 허그가 방금 말씀하셨던 서민들을 돕기 위해서 공시가격의 150%까지는 그냥 시가로 인정하고 해주는 바람에 최근에 공시가가 올라간 지역에서 빌라를 지어서 허그 보증을 받아서 그냥 그 돈 가지고 사기꾼들이 나눠먹고 결국은 허그가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 그 서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허그가 출동을 하면 허그가 손해를 보는 그렇습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그 예. 아까처럼 본인이 직접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좀 1차 이 사기 유형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 이용해서 당신은 이미 보험을 들었으니 당신 손해볼 거 괜찮습니다. 없다. 이렇게 해서 수백 명을 네. 이렇게 모아서 전세를 떠넘긴 다음에 이제 전세 보증 회사에서 이걸 받아가는 거예요. 이거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이거는 보험 사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건 2단계의 사기 유형인데요. 이번에 이런 부분들 보증보험에서 이런 것들 많이 받아갔는데 이런 수법이 반복되고 있는 것들 이번에 다 잡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세부적인 거니까 어떻게 선택이 참 어렵겠습니다만 그걸 엄격하게 하면 서민들이 보증을 못 받고 그걸 후하게 하면 그걸 활용해서 허그가 손해를 보니 그 스위트 스팟이라는 게 참 존재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그거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결국은 가난을 해결해야 되는 거라서 그게 그래서 그냥 걱정스러운 것이죠. 우선 보험 사기는 잡아야 그 재원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그 손을 안 봤더라고요. 그래서 예. 우리 이 새 정부에서 그리고 제가 장관이 돼서 제1호로 지시를 내렸던 구체적인 이 주택 정책 조치가 바로 전세 사기 근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석 달 동안 진행이 돼서 이제는 경찰청과 대대적인 단속이라는 결과까지 나오고 있고요. 예. 이 단속한 결과를 놓고 종합적인 대책을 우리 9월 초 추석 전에 전세 사기 종합 대책을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임대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임대차 보호법이 돌아왔잖아요. 한 주기가 돌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논란이 많은 법안이기도 해서 어떤 쪽에서는 임대 가격의 안정에 기여를 했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장을 이상하게 뭐 2중, 3중 가격을 만들게 좀 왜곡을 했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그 월세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어요. 임대 시장에서.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 역시 예리한. 그 임대차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리고 실제 그런 효과도 일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보호 방화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에는 안정됐는데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이 바깥에와 이 안에와 이중 가격이 생기고요. 그다음 4년 2 플러스 2년 해가지고 4년을 딱 강제하다 보니까 4년치를 미리 받거나 아니면 저 올려받지 못한 이 집주인들은 4년 뒤에 한꺼번에 올린다거나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안정성은 더 이 해쳐진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주인을 위한 우리 임차인들에게서 그냥 집세를 뭐 그냥 더 받기 위한 개정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좀 더 임대인의 재산권과 어떤 협조도 좀 끌어내면서 그러니까 시장 원리에 맞게 작동을 하면서도 임차인을 좀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들자. 정부도 바뀌고 했으니까 우리가 좀 대안을 낼 테니 좀 바꿔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2 플러스 2년 그리고 이걸 딱 이거에 한정 짓는 게 아니라 지금 등록 임대는 10년 동안 5% 이내로 안정하면 종부세, 양도세 면제를 해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대신 신고라든지 보증보험은 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서로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보증보험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임차인 보호도 강화를 하면서 왜 2 플러스 2년입니까? 6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만약 이게 더 많아지면 혜택을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2 플러스 2년이라는 게 자, 초등학교 애가 네,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학제는 전부 3 플러스 3,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년 플러스 2년 하면 요거 이 계약철에 따라 가지고 이게 또 안 맞잖아요. 그러면 뭐 3 플러스 3으로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런 거를 딱 보장하는 기간과 끝나는 기간으로 이렇게 경계선 효과 때문에 이게 진폭이 커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스무스하게 인센티브를 더 키우는 방향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을 얼마든지 있으니까 대신 여야 합의로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저희는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를 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월세화는 전세금을 그걸 가지고 그거로 나오는 이자 수입 아니면 그냥 월세로 받았을 때 집주인과 세입자의 사실은 이 금전 관리에 서로 지금 선택 그 줄다리기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월세화가 좀 자연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임차인들의 입장에서는 금리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리긴 합니다만은 그 동안에는 전세가 좀 이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로서는 좀 유리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강제 저축이 돼 있으면 좀 내 집 마련에 좀 더 가까이 가는 면도 있으니까 전세 선호 현상이 있었는데 월세로화 되는 게 좀 싫은 사람들도 있고 야, 그 목돈 가지고 그 이자 나오는 거면 차라리 월세가 낫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시장의 선택이라고 보는데 저희는 만약 이런 원하지 않는 월세화 때문에 부담이 되는 분들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월세 세액을 아예 세금에서 빼주는 공제액도 15%로 늘리고 주거급여도 이번에 국토부 예산 다 줄이면서도 주거급여만큼은 좀 올렸습니다. 단기적인 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 이 주거비 부담도 이 렌트 대 생활비가 20%가 넘어서면 생활비가 없어 부채를 하게 되고 애도 안 낳게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월세, 그럼 전세를 이자 내지는 월세 전환했을 때 20%가 넘어간다? 이거는 저는 세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복지부께 아니고 국토부에서 하는 거예요? 예, 월세급여? 주거급여가. 그렇습니까? 예. 우리나라 네. 대한민국 정부 복잡합니다. 복잡하네요. 그럼 어떻게 꽤 중요한 것들 많이 좀 여쭤본 것 같고 이제부터는 민감한 질문들 한두 개만 좀 여쭤보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저 민감하진 않은데 네. 장관님 택시 잡기 너무 힘들어요. 아, 택시. 네. 그래가지고 택시. 제가 또 이제 모빌리티 쪽 취재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원장관님 얘기하고 처음에 인터뷰하기 전에 오세훈 시장님하고 친한지 좀 여쭤봤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정책들을 좀 묘하게 봤던 게 뭐냐면은 그 원장관님은 예를 들어서 탄력요금제라든지 개인 택시 뭐 부재 폐지 이런 거 좀 얘기를 하셨었고 오세훈 시장님은 택시리스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탄력요금제나 개인 택시 부재 폐지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님의 정책 권한이 있는 얘기들이고
그리고 택시 리스제를 예를 들어서 샌드박스를 가서 낸다 그러면 이것도 국토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장관님은 서울시의 정책 권한이 있는 거를 아이디어로 내시고 오 시장님은 국토부에 바꿨네. 그래가지고 그 두 분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택시업계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이 두 분들이 정말 하실 생각이 없는 거 아닐까?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왜 얘기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 얘기를 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두 분 다 명망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돋보일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둘이서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이 택시 문제는 좀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세요? 아, 이거 좀 들켰다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야, 권순우 팀장님 예리하십니다. 저도 며칠 전에 강남 그리고 저 우리 을지로 이렇게 가서 심야 시간에 가서 택시를 잡아왔는데 네. 호출하다가 이게 야 몇십 번 호출하는데 안 되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그 일행들 내지는 길거리에서 우리 젊은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냥 집에 못 들어가고 그냥 회사 근처에서 자다가 가는 일. 그래서 너무 심각해서 야 이것도 하루도 미룰 일이 아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일단 이 대책 수립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는 뭐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냐면 플랫폼 예, 그 차량들에 대한 그러니까 옛날 뭐 타입 1, 2, 3.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콜 있고 그다음 가맹 택시 있고 그다음 앱이나 그 타다나 우버 같은 비택시 예, 요런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왜 그 권한이 아닌 것만 하느냐 그러는데 요 모든 이 타입에 대해서 저희가 권한이 있어서 그러니까 호출 택시랑 가맹 택시에 대해서 호출료에다가 탄력을 붙이겠다. 이걸 국토부의 권한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호출료는 국토부 권한이죠. 예. 그렇죠. 그다음 기본 요금에다가 탄력을 붙일지는 그건 지자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뭐 물가 얘기도 있고 하니까 자 거기서 못 올리면 우리가 탄력에 이제 호출료로 붙여야 되는 부분이 많을 거고 대신 호출료로 탄력을 붙이면 요즘은 그 행선지 표시를 해가지고 단거리 콜이면 똥콜이라 그래가지고 안 받아버리거든요. 대신 행선지 표시 못하게 하는 만약 그렇게 되면 단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탄력을 더 붙여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자체가 마련하는 정책 패키지에 따라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좀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개인 택시 부재 푸는 거랑 법인 택시 제도에 대해서는 이 서울시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국토부는 서울시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 인천, 경기 다 할 뿐만 아니라 부산, 대전 거기도 다 심야 택시난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하고 택시조합, 개인 택시조합 다 그다음 우리 플랫폼 회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거 우선 당장 기사가 없어서 차가 없으니 기사가 나오려면 우선 개인 택시들이 심야 조라도 짜와서 일단 몇 달 급한 거 하고 그 다음에는 법인 택시 기사들이 나올 수 있는 제도를 좀 하자. 그래서 아까 법인 택시 리스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는 검토할 여지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들이 법인 택시 리스제라는 거는 지금 저녁 시간부터 새벽 시간까지 그냥 심야반 기사들을 따로 모집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4대 보험도 안 들어요. 그리고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가 뛴 만큼 가져가라 이런 거니까. 개인 택시처럼. 개인 택시가 아니라 옛날 산업금처럼. 이러다 보니까 노동계나 아니면 이 국토부의 그동안 이 운송사업, 여객 운송사업을 해왔던 입장에서는 그거 없애기로 하고 온 건데 지금 호출이 안 된다고 돌아가는 거는 그건 그건 너무 좀 심각하다. 그거보다는 플랫폼을 더 확대하든지 부재를 풀든지 이렇게 해서 이 부분부터 풀고 그거는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해보자 이런 입장이고요. 이거 그래서 앞으로 뭐 서로 공을 넘기는 거 아니냐라는 것은 예리하신 지적이시긴 하나 그렇진 않고요. 우리 국토부는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또 서울시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거 해서 이거 빨리 해소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택시 기사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어떤 경우에는 좀 재수 없으면은 최저시급도 못 받는다. 이런 불만을 택시 기사님들은 하고
소비자들은 택시가 없어서 못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 같지는 않은데 네. 물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해의 충돌이나 이런 걸 잘 이렇게 또 조율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이건 의지만 가지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지자체장이라든지 아니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지만 가지면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서울 수도권에 이렇게 오래 삽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거기에 국토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서울 시민으로서 갖고 있는 질문 하나를 좀 드리면은 예를 들면 강북강변도로다 아니면 이제 뭐 올림픽대로다 그러면 상습 정체 구간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7시 전에 안 나오면 뭐 완전히 지각을 해버리는 그런 코스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GTX 이런 게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국토를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다뤄야 되는 주무장관으로서의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우리 김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에 쓰는 시간은 생산성이고 그 삶의 질이거든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결국은 쪼개고 시간밖에 남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삶을 돌려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프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아파트들을 많이 지어놨는데 도시는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걸 연결하는 교통 이거는 특히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저 김포, 뭐 광명, 저 파주 이런 데 가보면은요. 아니 인구가 벌써 몇십만이 들어간 지가 언젠데 네. 거기에 따른 그때 이미 짜놓은 교통대책을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민원이 있거나 기초단체끼리 서로 싸우는다는 이유로 돈은 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보다 못해서 대도시 광역권 교통만을 다루는 광역교통위원회를 국토부의 별도 조직으로 만들어가지고 지자체끼리 조정하고 그다음 LH가 도시나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서 교통기금을 마련했는데 못 쓰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좀 급한 데부터 좀 끌어다 쓰면서 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이미 지어진 집과 도시들을 어떻게 사통팔달로 이게 연결해서 결국 시간으로 인한 삶의 질과 생산성을 높여주느냐 이게 이 정부에서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GTX라든가 광역교통에 대해서 버스도 좀 급행버스 전용 차선을 넣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1년이 갈 때마다 교통이 좀 개선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 손에 잡히게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역점 사업으로 할 겁니다. 그게 그냥 노력하시는 건가요? 대안이 좀 보이십니까? 그냥 이미, 과거 정부가 예. 안 했을 리가 없는데도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교통 같은 과거 건? 정부는 꼭 이전에 우리 문재인 정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옛날 그 군부 정권 때 보면요. 정권 때마다 신도시 정책과 교통 정책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약간 체계가 없거나 조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깊이 분석하고 반성한 끝에 자, 우선 우리 수도권 그리고 지방의 이 거점 광역도시들에 대해서 교통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이미 다 했습니다. 제가 취임하자마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석 달 동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교통 대책도 다 거의 다 짜고 우선순위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기금을 저희가 통합할 겁니다. 기금을 통합하고 네. 그다음 지자체나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데들은 돈을 우선 땡겨가지고 빨리빨리 갈 수 무슨 있게. 기금을 혹시 통합한다는 말씀이시죠? 광역교통기금, 광역교통개선기금. 신도시 지을 때마다 이 돈이 분양가에서 이제 마련돼 뽑아놨던 있거든요. 것들?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지자체마다 하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김포시랑 서울 강서구랑 그럼 서로 협조가 안 돼요. 그러면 경기도, 서울, 인천, 심지어는 저기 충청도까지 연결돼야 철도나 도로가 뚫리는 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국토부가 나서서 한 시도를 넘어선 것들을 하고 있고 기금도 LH가 갖고 있는 기금, 또 부천시가 갖고 있는 기금 이게 다 따로 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서로 저희가 통합을 하고 질서를 만들어서 우선 급한데 그리고 주민들이 협조가 돼서 이걸 빨리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데부터 하면 지금 똑같은 기금과 현재의 제도를 가지고도 몇 배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광역교통 개선 대책은 이미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미 끝났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자 이런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건 돼 있는데 지자체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상을 해야죠. 호응이 좋은 데부터 간다.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질문을 드리기보다 그 장관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취임 후 100일 이상 지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모든 아젠다들이 서울 수도권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사실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게 국토교통부의 목적인 것에 비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인구가 많고 아젠다가 많이 되고 주목을 많이 받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의 신도시 얘기, 강남에 있는 재건축 얘기 이런 거를 주로 하게 되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소멸을 걱정해야 될 정도의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 기준으로는 마지막 질문으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 그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뷰를 갖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 국토 이용에 대한 크게 두 가지의 목표는 하나는 효율이고 하나는 균형이거든요. 균형이 이제 지방이 지금 쇠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지방 소멸하는 그 읍면 지역들까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땅도 좁은 나라가 전 국토를 정말 균형 있게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다 보면 도시를 성장시키는 성장 동력 자체가 약한 경우가 많고요. 또 그거는 우선 교통이 안 돼서 접근성이나 이게 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의 성장 활력, 그것은 산업과 인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실제 요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이것을 지금 전부 수도권이라든가 그다음 광역 그 일부 대부분 다 수도권으로 모였기 때문에 최소한 지방의 한 5대 광역 거점 도시 정도에 대해서는 거의 1시간 이내에 이게 사통팔달 되는 교통 접근성을 제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방에는 안 되겠지만 이게 판을 잘 깔고 이게 네트워크를 해서 그래서 저희는 그 개념이 컴팩트하게 그 거점은 밀도를 높이고 그다음 여기를 둘러싼 그 지역들은 네트워크로 신속하게 연결되는 컴팩트 앤 네트워크 개념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압축도시 개념이거든요. 그냥 모두를 전체를 똑같이 커버하겠다 이런 걸 가지고는 지방 소멸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지역의 메가시티라든가 거점 도시 또 그와 연결된 광역교통망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수도권 못지않는 균형 있는 투자들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국토실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각 지자체들을 지금 매번 출장 가서 만나면서 이 부분들을 지금 계획들을 같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요즘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 매도자들이 매물을 잘 싸게 안 내놓기 때문인데 그 매도자들이 매물을 싸게 안 내놓는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금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길게 봐서 서울에서 주택이 공급될 리가 없다. 재건축 재개발이 잘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완화 혹은 뭐 분양가 상한제 혹은 용적률 완화 이런 것들이 되면 자꾸 지어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거나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완화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고 제초한도 바꾸겠다고는 하는데 뭐 1억 구간을 5천만 원으로 바꾸고 하면 서울에서 주로 몇 억씩 내야 되는 분들은 큰 차이 없고 분양가 상한제도 건축비가 올라가는 정도에 대해서는 좀 보전을 해주겠다고 하면 그거 해봐야 1, 2억밖에 안 됩니다. 계산을 다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자꾸 과거에는 없었던 제도가 이제 지난 정부에 생기는 바람에 생긴 건데 이 걸림돌을 여론을 의식하든 야당을 의식하든 치울 의지가 없구나. 혹은 돌파가 안 되고 있구나. 정권 초기에도 이렇게 눈치 보고 있으면 후반부로 갈수록은 계속 안 되겠구나 하는 것에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올라오겠지 하는 기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구체적인 안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 즉 분양가 상한제만 해도 아시겠지만 건축비가 더 들어가는 만큼은 올려주겠다고 하면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땅값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만 현시가대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느 쪽인지는 알려주셔야 시장에서도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가 결정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다들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속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최고의 대책은 공급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서 공급이 되겠냐라고 해서 긴가민가 하시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서는 9월에 저희가 어느 지역은 어떻게, 그다음 예를 들어서
수원 지역은 어떻게 다 다르거든요. 여건이.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 따른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간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게 서울 지역에는 파격적으로 줄어듭니까? 그게? 조금 줄어들죠. 그러니까 지금 7억, 4억, 5억 이렇게 내는 거 내고는 안 하겠다는 게 이 의견인데 조금 줄어들어서는 그거는 마찬가지 내 의견이 될 것 저는 같은데. 그 단지 자체가 재건축하게 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죠? 그러면 저희 지금 특정 단지가 이거 내려주면 바로 시작할게. 저희가 그렇게 맞출 수는 없고요. 지금 서울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0년 넘는 주택이 27만 호가 된다고. 근데 그게 다 재건축 조가익 환수금이나 혹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계산두기 두드려 보면 잘 안 되고 하니까 다음 정부 때 하자 하면서 미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저희가 서울에서 50만 호를 어떻게 공급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입지와 네. 여기에서 이걸 재건축을 할 때 제초안이 어떻게 되는지와 안전진단에 현재는 그 구조안전, 그러니까 두들겨 봐가지고 안 무너지면은 그냥 이거 그렇죠. 불합격 시키려는 이게 50%까지 가 있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20%였다가 그러니까 사실상 전부 탈락시키려는 이런 안전진단,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도 역시 이게 노후된 데가 몰려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래서 그런 걸 일일이 국가가 하다 보면 또 무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지자체. 왜냐하면 그 형편이나 그 종합적인 거는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이건 지자체에다가 조정 권한을 넘겨주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한번 발표하면 그 다음에는 여기가 아닌가 봐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들이랑 사전에 아무튼 의견 조율도 해보고 하면서 안전진단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연내에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연내가 되면 자, 이 정도의 이익, 이 정도의 공공기업 그리고 입지에 대해서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정도 풀릴 것 같으니까 네. 해보자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가시화될 겁니다. 그 지점에서 저희들이 그 정도는 내다보고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요. 예. 이완하면 재건축 재개발을 할 만하겠다라는 느낌이 들면 가격이 오를 겁니다. 그 단지 아파트들은. 그렇죠. 만약에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라고 하면 가격은 안 오르겠지만 그러면 진행이 안 돼서 공급이 안 될 겁니다.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예. 공급을 하려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 지금은 하향 안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문제가 풀리죠? 하향 안정화라는 것은 예. 재건축하는 쪽도 값이 내려가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재건축하면 헌집 헐고 새 집 짓는데 네. 가격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희소 가치가 있는데 내지는 선호 가치가 있는 데일수록 거기에 따른 프리미엄이 붙어서 가격이 가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열어는 주되 그러면 일부만 떼돈 버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면 공공기업 그다음 이렇게 가는 이익에 대해서는 나도 가격 상승에 의한 걸 보지만 이 부분들은 국가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내놓는 것도 이렇게 이런 조화점을 찾아야 되고 이런 거를 국토부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무슨 이 단속 반장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에 좀 넘겨줄 부분은 넘겨주고 그러면 특정 단지만 기다렸다가 우리는 한꺼번에 칠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270만 호 거기서 정비 사업 그리고 서울에만 각각 50만 호씩을 공급했다고 했고 이걸 꾸준히 입지까지 발표를 해버릴 거기 때문에 서로 이게 경쟁이 붙다 보면 가격은 전체적으로 평균 안정화되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재건축 값을 꼭 하향 안정시키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 시장별로 전체적인 추세를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가 재건축 들어가서 지금 재건축 들어가는 데는 좋은 입지에다 굳이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정도의 나의 이 생활상의 필요와 미래의 자산, 이 재테크를 생각해서 요 정도는 부담하겠다. 저는 가급적이면 그게 소득의 10배 내지 12배. 그리고 미래에 만약에 대출 끌어당길 사람이면 나중에 금리가 10% 이상 두 자릿수로 올라도 소득으로 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는 걸 안 말리겠지만 이거를 재건축 땅 사놓으면 내가 가면 무조건 돈 벌 거야. 그렇게는 쉽게 안 되고 또 그런 식의 매물은 수도권 전체에 골고루 나오게끔 저희들이 좀 분산시켜서 안정시키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생각보다 네, 시간이 또 많이 많이 지나서 네, 원래 1시간 예상을 네. 했는데 벌써 1시간 오늘- 반이 훨씬 네, 넘었군요. 이 정도로 그러면 질문하는 건 저희가 마무리 네. 하도록 하고요. 원 장관님 어떻게 저 국토교통부 장관하는 건 지금 굉장히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까? 예. 네. 다시 선택의 순간이 와도 또 다시 선택하실 거고요. 아닌가 본데. 그런 생각 안 해보려고 했는데 네. 왜 그 행복하냐 그러면 제가 해야 될 미션이 너무나 명확해요. 그리고 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 평가받고 검증돼야 될 그 기준도 너무나 명확해요. 네. 주거 안정 네. 그리고 이 속에서 해야 될 우리 국민들이 네. 주거 신분 사회의 타파 그리고 시장의 정상화 이거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할 일이 명확하면 네. 좀 힘들고 괴로워도 거기서 나오는 이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숙제가 너무 높아 보이지는 않으세요? 괜히 맡았다. 잘 안 될 그걸 텐데. 해내는 게 원희룡이죠. 아니 알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또 국민들이 원장은 잘하는데 이런 지지가 있다면 5년 내내 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십니까? 국토부 장관. 뭐 5년 한다면 저는 뭐 하겠습니다. 6년은요? 예? 아닙니다. 6년은 어떻게 하니? 6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네. 현대판 신분 사회를 타파하고 열심히 사는 서민들과 청년에게 내가 남의 집 살아도 꿈이 있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하나하나 좀 현실화되는 그런 게 우리 국민들의 삶의 현실이 된다면 네. 6년이 아니라 10년도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그 하겠습니다. 미션을 달성하시면은 본인이 원하시더라도 국토부 장관을 못 못하게 하실 되실 수도 거예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셔도 오래 못 하시고요. 참 고민입니다. 자, 너무 너무 잘하시면 못해도 오래 네. 못하고. 너무 잘해도 오래 못 해. 네. 하지만 잘 해주시기를 또 우리 국민들의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걸려있는 국토교통부니까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3프로 TV 스페셜로 준비한 3프로가 묻고 책임자가 답하다. 오늘 원희룡 장관님 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에도 그래도 잘 대답해 주신 우리 원희룡 장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